안녕하세요. 이혼 준비 중에 있는 여성 구독자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내 인생 사연 보면서 위로 참 많이 받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사연을 쓰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네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말이 좋아 부부지 자식이 없으면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 세월을 살았었는데 서류상으론 부부가 맞긴 맞았나 봅니다. 앞으로 풀어낼 것들이 또 한참 많이 남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혼은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 팔자로 하는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가 아니라 같은 집에서 남남처럼 살면서 버려지는 세월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 생각을 해봐도 후회 없는 결정이지만 딱 하나 후회가 남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들이 조금만 더 크면, 아들 고등학교만 보내면, 수험생이라 바쁘니까 대학만 보내면, 이번에도 내가 한번 참을까? 아들 결혼시킬 때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흠이 되면 어떡하지?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았다. 아들 결혼시키면 그때 이혼할까?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고민들을 하며 낭비한 시간들이 아까워. 그거 하나 후회스러워요. 이혼 결정 내리고 다른 사람보다 저희 아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면서요. 진작에 속 시원하게 결정을 내릴 걸 싶기도 한데 저처럼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사연 보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속 시원한 사람처럼 굴지만 젊었을 때 저 진짜 답답하게 살았거든요. 뭐 밤고구마 삼킨 것처럼 저 옆였네 왜 저렇게 속 답답하게 사나 싶은 제 인생의 구간들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생각해 주시고 그때마다 저 말고 저를 이렇게 용기 없게 만든 쓰레기 같은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욕을 한 바가지를 해주시면 그거 안주 삼아서 시원하게 맥주나 한 캔 하고 자볼까 하고요. 미련 곰탱이 같은 인생 어디서부터 꼬였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도 제가 우유부단한 성격이긴 했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자는 외모만 예쁘면 된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는데 딱히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못난 것도 아니지만 특출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집이 잘 사냐? 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었지만 특출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공부를 잘했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못해버리면 포기가 빠르기라도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재능이든 뭐든 애매하게 주어진 것들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되면 꽤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앞가림은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었죠.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기집애 가 무슨 대학 가서 박사라도 될 일 있어? 등록금은 뭐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진대. 넌 대학 보낼 돈 없다. 그런 줄 알아. 제가 정말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다고 한다면 저희 집에 있는 뭐라도 팔아서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 주셨겠죠. 결국엔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제 팔자다 싶어요. 그 정도로 타고난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구나 싶은 거죠. 아버지는 뭐가 잘났다고 기둥 뽑아서 아들도 아니고 딸 대학 보낼 생각 없다고 못을 땅땅 박으셨고요. 제가 무슨 기운이 있어요. 당시에 잘 사는 애들 몇 명을 제외하곤 대학까지 진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거나 대학을 못 가게 된 제 처지가 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런 곳으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전 조금 달랐어요. 대학은 못 가더라도 사무직을 하고 싶다는 열망은 못 버렸거든요. 중소기업 정리부터 고졸 사무직을 채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력서를 다 넣어봤어요. 지금이야 무슨 고졸 채용 전형 해가지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일할 곳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일할 수 있는 게 딱 한정적이었거든요. 책상 앞에서 딱 고상하게 펜 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한테나 허락되어 있는 전문직의 느낌이 강했던 터라서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가지가지 애를 썼구나 싶기도 하겠지만 대학도 못 가게 된 거 이 정도 꿈은 꿀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역 신문 구인구직란에 올라와 있는 회사를 이름들을 전부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봤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곳이 변호사 사무실 격리를 구한다는 말이었어요. 학력, 무관, 중식 제공. 월급은 공장에 비하면 정말 높지 않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진짜 학교에서 시험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이력서 고치고 자기소개서를 제 기억에 7장, 8장은 썼던 것 같아요. 여자 변호사 한 명, 남자 변호사 한 명이 있던 규모는 작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됐죠. 그중 남자 변호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된 장본인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졸 사무직을 뽑는다기에 법원에 서류 송달하고 정리하는 사무원 일을 하게 되나 싶었는데 사무원 일도 전부 대졸자가 하더라고요. 여자 변호사가 면접을 보면서 무슨 격리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길게 써왔냐고 제 자기소개서를 읽지도 않고 픽 웃더라고요. 이제 막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배지 달고 사무실 개소했으니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는데 뭔가 무시받는 것 같아 기분도 안 좋고 입술을 꼭 깨물고 있으니까 청소는 잘하냐, 잔심부름 같은 건 빠릿빠릿하게 잘할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이왕 내가 일을 시작한다면 이런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 싶어 시키는 건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포부 넘치게 대답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좋아 격리지 그냥 허드렛이라는 잡부를 채용한 거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좁아터진 사무실에 청소부가 따로 있었겠어요? 비서가 따로 있었겠어요? 손님들 오시면 커피를 타서 내가는 것부터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테이블을 닦는 것도 모두 다 제 몫. 사무원들도 잔머리가 좋은 게 은근히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예를 들어서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귀찮은 일들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일하고 나니까 제가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었는지 슬슬 자기 일을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미련하게 그거 다 했었어요. 마냥 기뻤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게요. 혜경 씨는 남자친구 없어? 요즘 20살 친구들 보니까 다 대학 가고 미팅 다니고 하던데. 아, 그것도 대학 나온 친구들 얘긴가? 미안. 그래도 혜경 씨 가만 보면 꽤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이게 여자 보는 눈이랑 남자 보는 눈이 또 다른가? 아니야, 얼굴만 보면 꽤 귀엽게 생겼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요. 딱 하나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사무실에 있던 그 동료 변호사요.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거든요. 둘이 같이 나란히 대학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사무실 차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무실 들어왔을 때부터 둘이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소문의 당사자랑 지금 제가 살고 있으니 그것도 참 웃기죠. 법대까지 나온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말끝마다 고졸이라 모르겠구나. 대학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건가 하면서 은근히 너랑 나랑은 노는 물이 다르니까 넌 이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한다고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또 그런 얘기에 잘 동조를 해줘서 그나마 고마웠고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 게 맞지만요. 이제 막 사무실 개업한 신입 변호사랑 고졸 격리랑 이어질 일이 뭐가 있나 싶겠냐마는 한 공간 안에서 오래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이란 게 드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먼저 관심을 갖고 말을 걸기 시작했던 건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사무실 정리를 하고 퇴근하는 게 퍽 성실해 보였나 봐요. 몇 번씩 따로 나가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진 않았으니까요. 일부러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그러면 사무실을 정리하겠다는 핑계로 남아서 같이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하고 그러기도 했죠. 사연으로 적기도 남사스럽긴 하지만 뭐 정식으로 만나봅시다, 교제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건 아니고요. 그럴 생각도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마음 잘 맞고 데이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선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신신당부를 해서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애경 씨, 변호사님이랑 만나는 거 맞지? 에휴, 왜 얘기 안 했어? 난 변호사님 두 분끼리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두 사람 역 앞에서 데이트하고 있더구만. 동네가 뭐 얼마나 넓다고요. 아무리 숨긴다고 숨겼지만 사무실에서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눈치더라고요. 남편이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니까 제발 비밀 지켜달라 사정사정을 하고 다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겨요. 아, 만나서 할 거 다 하는 사이인데 왜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걸 저한테만 비밀로 하라고 했고 전 그 말을 왜 또 들어주고 있었던 건지요. 하지만 그 얄팍한 비밀 지키기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강제였죠.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다들 눈치 보지 말고 멋있게 드세요. 혜경 씨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속이 조금 안 좋아서 저 사연을 쓰면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진 몰라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혼전 임신이 축복받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이야 결혼 전에 애 가지고 들어오면 혼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나이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살았던 건가요? 신혼여행 때 애 생겼다고 그래도 개월수 따져가면서 속도 위반이니 아니니 따지고 들어가던 시절이라서 오히려 결혼 전에 애가 생겼다고 하면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닌 거 아니냐 하는 흠이 잡히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제가 이건 대형 사고였죠. 밥을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 싶었는데 순간 냄새가 확 올라오고 화장실에 가서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어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임신한 사람이 헛구역질을 하는 거구나 하고요. 화장실 갔다 돌아오니까 남편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병원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래? 임신 맞대? 내 애는 맞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의 맞지. 아, 그럼 내가 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라도 가졌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런 얘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산부인과에 다녀와 보니까 당연히 임신이라죠. 8주랍니다. 벌써 2달이나 됐는데 워낙 생리도 불안정하고 해서 여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제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감기도 아닌데 미친 듯이 몸에 오한이 오고 아팠는지 밥만 먹으려고 하면 배를 탄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의 결과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자기 애가 맞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럼 내가 뭐 몸이라도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여자냐고요. 나이 차이가 꽤나 있던 남편이었고 아무리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혼전 임신이라고 하면 달가워할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인데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짜증이 벌컥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요? 자기 실수 때문에 고졸의 여자에게 발목 잡힐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을까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고졸? 아니 회사 여직원이랑 혼전 임신. 너 집에서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괜찮은 남자 보이면 애부터 덜컥 빼서 남자 발목 잡아서 주저앉히라고?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 장난에 속아 넘어가 줄 집이 아니니까 당장 가서 애 치우고 우리 아들 붙잡지 말아라.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 돈은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아니요, 저 돈 필요 없고요. 저 애 안 지워요. 애는 혼자 만들었어요. 제가 이 사람 발목 잡아서 주저앉히고 싶어가지고 애를 베요?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애잖아요. 어쨌든 책임질 생각으로 저도 마음 편치 않지만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애 엄마한테 애 지우란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 애 절대 못 지워요. 한 번만 더 애 지우라고 하시면 진짜로 신고할 거예요? 이미 저희 집은 임신 사실을 밝히자마자 한 차례 쑥대밭이 됐고요. 저 아버지한테 그날 진심으로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네가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그러고 다닐 생각을 하냐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건 억울하지 않았는데 시댁에 와서 남편 인생 망가뜨리려고 애부터 덜컥 가진 여자 소리를 듣는 건 그건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 지우라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꾸역꾸역 시댁에 허락받으러 찾아왔는데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한테 모성애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애 그래도 애비 없는 애로 키울 수 없다 싶어 온 거였거든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죠. 저 이 애 못 지운다. 지우라고 하시면 신고하겠다 이러니까 시어머니도 거기서 뭐 말을 더 못하고 어버버 하시는 겁니다. 엄마, 이미 사무실 직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만나는 거. 여기서 괜히 애 지우고 잘못 소문나면 나 어디 가서 애 지우라고 등 떠민 사람 되는 거야. 우리 사무실에 의뢰받는 것 중에 70%가 가사 관련 소송들인데 그러다가 나 진짜 밥줄 끊기는 수도 있어서 그래요. 남편은 그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결혼을 밀어붙였느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알량한 책임감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애를 지우고 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잃는 게 더 많을지 얻는 게 더 많을지 수지타산을 급하게 셈해 본 것 같더라고요. 이미 사무실 사람들이 저희 관계에 대해서 다 눈치를 채고 수군거리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간 이 좁아 터진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겠구나. 거기까지 머리를 굴렸던 거죠. 아, 이건 아니다.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울며 겨자 먹기였을지, 그래도 저를 사랑했으니까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었을지, 그 당시 남편의 마음까지는 추측하지 않을래요. 거기까지 따지고 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도 가슴을 치면서 폭폭하다고 자기 아들 귀하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덜컥 애 가지고 와서 어머님 어머님 소리를 듣게 될 줄 몰랐다고 기가 막혀 하는데 별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배 더 나오기 전에 빨리 식을 올려야 한다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실 나오지 마.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다며. 사무실에 얼굴 비추면 남편 욕먹이는 꼴밖에 더 돼. 어차피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가 당장 독립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데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야 할 거 아니야. 일할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 괜히 싸우고 분란 만들지 말고.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내내 알겠습니다 하고 별로 좋게 안 보시는데 겨우 허락해 준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점수 따는 건 당신 몫이니까 괜히 나한테까지 시끄러운 소리 안 나게 알아서 처신 잘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짧았던 저의 커리어도 남편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배부른 여자가 사무실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나 혼전 임신으로 여기 사무실 변호사랑 결혼했어요. 광고하는 꼴밖에 더 되냐면서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짓 하지 말고 집에서 얌전하게 살림이나 하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에 들어 앉혔던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일하면서 직원들이랑도 꽤 많이 정이 들었었는데 같이 일했던 사무원들 중에서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분도 변호사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분이 또 우연히도 저희 남편과 동문이라서요. 우연히 마주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여튼 안 그래도 결혼 반대를 격렬하게 했었던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도망쳐 있을 사무실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아득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밤 7시 차라리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시댁 생활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전 나름대로 시어머니한테 요즘 사람들처럼 할 말 다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 집 뛰쳐나가지 않고 꾸역꾸역 계속 살고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제가 요즘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대요. 임신을 하면 결혼하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을까 돌아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허울뿐인 부부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알량한 책임감이란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너무 바보 같기만 하고요.
그래도 아들이 태어난 이후엔 시댁에서 우리 손주 하면서 예뻐했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에 저는 쏙하니 빠져 있었습니다. 어쩔 때 난 애를 봐주고 집안일을 하기 위해 시댁에서 억지로 집에 들인 사람인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제 시댁 생활의 유일한 낙이 되는 존재였어요.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아들은 키우면서 제 존재를 증명받는 기분도 들고 이 집에서 온전히 내 식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들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은 그래도 변호사 남편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지 않냐. 제 결혼 생활의 실체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고소득 직장을 다니면 뭐 하냐고요. 정작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는데요. 저 결혼한 이후로 남편에게 그 흔한 결혼기념일 선물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전업주부고 당연히 돈 나올 구석 없으니까 남편한테 생활비비 받아가며 쓰는데 항상 넘치게 주는 법이 없어요. 부족하게 줘서 더 달라는 소리 하게끔 만드는 게 남편 특기였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매달 생활비가 모자란다, 더 줄 수 있냐 얘기를 꺼내면 저를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지 말고 생활비를 그냥 올려주면 안 될까? 다른 집들 보면 아예 생활비를 쓰라고 카드를 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내한테 경제권을 주기도 한다던데 내가 돈을 어디 다른 데다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애 학원비며 뭐며 들어갈 돈 많은데 생활비는 계속 딱 이만큼만 써야 한다는 게 그럼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게 해줘. 부족한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 당신 나가서 일하면 그럼 애는 누가 보라고? 애는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놓겠다 이거야? 애를 낳아놨으면 책임감을 좀 가져라.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를 왜 해? 당신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남편은 변호사에 이렇게 큰 집에서 일 하나 안 하고 따박따박 생활비 받아가면서 살고 있으면 편하게 애 키우고 있구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감사해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부족하다, 뭐가 모자란다. 그런 궁리만 하고 있냐? 내가 너 뭘 믿고 경제권을 맡겨? 돈 맡기면 세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고? 장담하건대 절 제일 무시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었다고요. 경제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네가 관리나 제대로 할 수 있냐.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이 뭐 집안 살림이나 계산이나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요. 매달 생활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도 다 제가 모자란 탓이다. 돈 관리만 제대로 할 줄 알았어도 이렇게 적은 돈으로 다 알아서 다 잘 생활하고 잘 지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쳇바퀴 돌듯 매번 싸우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지쳐가죠. 정작 본인은 밖에 나가서 할 거나 하고 살았습니다. 뭔 놈의 취미는 그렇게 많고 주변의 친구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엄마, 이번 달에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되는데 용돈 모자라서 조금 더 챙겨주실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 눈치 빠른 저희 아들은 학생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생활비를 가지고 그렇게 눈치 주는 거 아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아껴 쓰라고 잔소리 좀 하고 돈을 주지 않냐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자기가 달라고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창피하죠. 엄마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서 결국 이런 문제까지 아들한테 신경 쓰게 하는 거구나 하고요. 제 이혼을 누구보다 바랬던 것도 아들이에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크면 클수록 제가 집에서 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아들 눈에도 고스란히 보였던 모양입니다. 정작 제가 이혼을 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던 것도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엄마,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나 이혼하고 차라리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왜 엄마가 이 집에서 할머니랑 아빠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 솔직히 저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도 안 되고 엄마가 참아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혼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가 이혼하면 너 그거 평생 네 흠돼서 따라다닌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살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할 거 열심히 하면서 지내.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들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니 제가 얼마나 한심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 꼴을 고스란히 보고 자랐을 아들한테는 지금 가장 크게 미안하죠. 아들 핑계를 대긴 했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경제권이었어요. 변호사인 남편과 이혼해서 저 인간이 순순히 나한테 위자료나 제대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난관. 아들 키우면서 집에 들어앉아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빈털터리로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 친정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소한 생활비 받아 비자금이라도 따로 마련해 놔야 뭐 저도 변호사 선임이라도 하고 이혼을 해볼 시도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남편이 일부러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쥐뿔도 없는 여자, 그게 딱 저의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가 안 났던 거예요. 사연을 쓰면서도 내내 아들 핑계를 대긴 했지만 결국 핑계죠. 제가 겁이 났었던 거예요. 이렇게 쥐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거였죠. 마음 같아서야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로 아들이 조금 더 크면, 아들의 수험 생활만 지나고 나면,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성인만 되고 나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도 그런 엄마의 우유부단함을 보면서 조금씩 지쳐갔을 거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혼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희 옆에는 저렇게 답답하게 굴까 싶으시겠죠. 이렇게 소심하고 꿈틀하지도 못하던 지렁이 같은 저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는 없겠다. 각성을 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결혼 내내 자기에 대한 연민이 강한 남편이었어요. 애 때문에 저당 잡힌 인생이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었죠. 자기 아들이 뻔히 듣는 거 알면서도 애비란 인간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요. 그런 자기 연민이 있었으니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는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난 어차피 이 집과 저 가난한 여자한테 애 때문에 저당 잡힌 인생이니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거요. 우습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이해를 해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 뻔뻔함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법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업계에 과은행 같은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법조계만큼 이 보장된 인연이 강한 곳이 또 있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모임은 시간 낭비 같다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만 꾸역꾸역 챙겨서 자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매해 빠지지 않고 나가는 곳이 바로 법대 동문회였어요. 같은 대학 출신끼리 그 안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 꽤나 강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 변호사 만들어 놓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으시긴 하지만 실상 일을 하는 곳에선 연줄 하나 마땅히 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어렵게 살다가 성공한 건 매 한 가지인데 왜 전 그렇게 무시했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더 어이가 없긴 하지만요. 여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바로 이 동문회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문자 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부부 동반 동문회 참석하라고. 나도 같이 가는 건가? 뭐 따로 준비해야 할 거 있어? 뭐 남편이랑 가까운 사이의 친구들이야 집에 와서 맨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가고 하니까 얼굴이야 다 아는 사이고 아마 그렇게 서로 아름아름하니 제 연락처도 동문회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는 동문회 내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꽤나 되니까 부부 동반 동문회를 하나 보다. 저야 집에서 살림하고 있지만 남편의 동문 중에선 아내가 아직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많고 동기들끼리 결혼한 경우도 꽤나 있다고 들었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건 신경 쓰지 마. 나 안 갈 거니까. 난 그날 약속이 있어서 늦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어디 약속 나갔다고 싸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집에 있어.
동문의 초대 문자를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문회라면 일주일 전부터 환장을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너도 오냐, 이번엔 누구누구 온다고 하냐, 연락해서 동태를 살피던 남편이었기에 동문회 날 다른 약속을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상한 구석은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던 거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독립해서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 동문회 가고 시어머니도 약속 나가시고 오랜만에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 안 보니까 살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에 같이 일하던 법률 사무원이요. 기억하세요? 잠깐 통화를 좀 할 수 있냐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대뜸 그래요. 자기 이혼한 거냐고요. 제가 펄쩍 뛰면서 거의 이혼한 것처럼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혼한 건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럼 저희 남편이 왜 동문회에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오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그대로 떨궜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누구랑 같이 왔다고? 심지어 그 상대방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이요. 거기서 함께 일했던 그 인성 개차반이던 여자 변호사 말입니다. 그 여자랑 같이 동문회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둘이 어찌나 다정하게 부부처럼 굴던지 사람들이 이혼한 건가 싶긴 했는데 누구 하나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동문회에 가지 못한다고 뻔히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다른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결혼 생활이 모두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몰래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어차피 끝나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으니까 공유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진까지 받아보고 나니까 정말이지 확인사살 당할 느낌이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화가 주체가 안 되어 잠도 오지 않는데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모임은 진작에 파했을 텐데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기어들어온 건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들어 눕는 남편을 보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개를 들어서 남편의 얼굴을 꽉 짓눌렀죠. 술에 취한 남편이 숨이 막히는지 버둥거리다가 제 어깨를 탁 밀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정신병자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죽지. 이 산소도 아까운 인간아.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들어왔는데 오늘 부부 동반 모임 갔었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둘이서 붙어먹고 있었던 건데 아무리 애만 낳아준 엄마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사람 앞에서 뻔히 그렇게 두고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니? 응? 아니 난 또 무슨 일을 하고. 야, 그럼 법대 동문회에 장차 네 남편 법무부 장관 만들어줄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고졸 마누라를 쪽팔리게 어떻게 데려가냐? 네가 우리 집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지금 나한테 이딴 걸로 화를 못 내지. 뭐 바람? 남편이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면 최소한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게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랑은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랑 같이 살게 돼가지고는. 내가 진짜 등신으로 보이니? 너네 둘이 그렇게 다정하게 팔짱 끼고 부부 행세한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이혼 소송 걸어도 모자라. 지금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뭐 무식해? 말 잘했다.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니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서당깨처럼 배운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 법률 지식도 없을 줄 알아, 어? 남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제가 분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아차 싶었나 봅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오냐고 부부 동반 모임 한번 같이 간 거 가지고 유난 좀 떨지 말라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이혼을 하게 되면 떼어줄 게 더 많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평판이 걱정이 됐는지 몰라도 이혼 소리 한번 나오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처럼 사과를 했어요. 오해하게 했으면 미안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 남편 이맛박에 딱 붙이고 집구석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나오고 싶었지만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이혼은 준비 더 많이 한 놈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저한텐 아직까지 그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남편에게 잘못한 거 알면 군소리 말고 나 다시 나가서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대번에 왜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매달 생활비 떨어질 때마다 당신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이제 아들 다 키워놨으니까 집에서 아들이나 보지 일은 무슨 일이냐. 그런 소리 더 이상 안 통하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 큰 아들 용돈이라도 내 손으로 좀 주게 해달라고. 나가서 일을 하면 당신한테 뭐 피라도 돼? 뭐가 불어내서 그렇게 일도 못하게 막는 건데?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두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제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가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제가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학벌도 고졸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해본 경력이 전부이니까 이 나이를 먹고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던 이전에 같이 일하던 사무원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취업을 하게 됐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거랑 나가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누구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불려온 날들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너무 귀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받았던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인님, 이따가 사무실에 귀한 손님이 오시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응대 좀 해달라고 하면 다들 꺼려하는 눈치라서 주임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나이가 많은 신입 직원을 불편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이럴 땐 또 저만큼 요긴하게 쓰이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다들 꺼려라 하는 일도 편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흔히 말하는 정관예우라고 하나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를 하던 시절에도 워낙 연줄이 탄탄해서 누구 하나 건드릴 생각을 못했는데 변호사로 내려오고 나서부턴 로펌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안달이 나 있다고요. 몇 년 후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이라고 평소에 그 얌전하던 변호사님도 호들갑을 떨기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별다른 거 없는 인간에 다른 손님들과 평범하게 응대를 하고 차를 내어드리고 있는데 맡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요. 또 제가 성격이 그래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계약서에 그 중재 조항은 따로 없을까요?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것보단 중재 절차로 가면 손해배상 청구로 안 넘어가고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중재는 또 비공개로 진행되니까 의뢰인의 이미지 관리도 어머, 죄송합니다. 얘기를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아이고, 이건 내가 한방 제대로 먹었구먼. 김변 로펌에 이렇게 똑똑한 사무원이 있었단 말이야?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사무장 정도 하실 거라 생각은 했다만 혹시 어디 법대 출신이십니까? 아이고,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고졸 출신이고 사무장이 아니라 주임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남편이 변호사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 이것저것 주워들은 지식만 많지 가방끈은 많이 짧은 편이라서요. 왜 이렇게 학력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작아지는지 시댁에서 오랫동안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탓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 얘기를 들은 변호사님께선 깜짝 놀라시더니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당장이라도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연봉은 더 올려줄 수 있으니까 저랑 꼭 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회사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어디 가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저한테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는지 흔쾌히 등을 떠밀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옮기고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됐죠. 날개라도 달린 것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워낙 훌륭한 신분이라 제 조언이나 자문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셨지만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저도 아들과 연락을 하며 엄마도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제 뜻을 밝히고 사무실에서도 이혼 소송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죠. 아무래도 상대 측은 둘 다 변호사였으니까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어느 날 변호사님이 절 조용히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물으시더라고요. 사무장님 혹시 이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보아하니까 이혼 관련 판례들을 부쩍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소송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도울 테니까. 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단순히 내 직원이라 생각 안 하고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장님 같이 훌륭한 직원이라면 더더욱이요. 가정일에 마음을 쓰느라고 회사 일에 신경 쓰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니까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얘기에 저도 그제서야 터놓고 제 속내를 처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제 이혼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뢰인을 대하듯 꼼꼼하게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부부 동반 동문회 자리에서 제가 아닌 상간녀를 데리고 참석했다는 얘기에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대체 어느 법대 출신이냐? 화를 버럭 내시기에 학교명을 말씀드리니까 더욱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 후배 중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었단 말이야? 사무장님, 이건 내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는 후배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냥 좌시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혼 소송은 둘째치고 이렇게 하시죠. 변호사님의 제안에 전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며 걱정했지만 자기만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동문회 자리를 기다리게 됐어요. 남편 놈은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회사 잘 다니는 것 같다고. 회사 다니니까 사람이 쓸데없는데 기운 안 빼고 잠잠해진 것 같다고요. 당신이랑 상간녀가 놀아나는 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고맙다는 소리겠죠. 당신 일이나 알아서 잘 하라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선후배들 다 같이 모이는 동문회 자리가 있어 다녀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도 없다 그러라고. 그때처럼 와이프도 아닌 여자 팔짱 끼고 다니지만 말라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동문회 날, 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변호사님의 차를 타고 남편의 동문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같은 대학 출신이잖아요. 변호사님이 먼저 본인과 동문회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줄 수 있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망설이는 제게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날뛰는 것들은 꼭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과 그 상간녀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제 두 눈으로 그 꼴을 보니까 더 어이가 없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오해하고도 남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다정한 게 손이 파들파들 떨리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이제 제대로 복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 팔짱을 끼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문회장으로 들어갔죠. 확실히 변호사님이 가진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연주를 대보려고 하는 동문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전부 일어나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서 남편도 소식을 들었는지 상간녀와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팔짱을 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기겁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아니 당신 여기 왜... 왜? 너는 네 동창이랑 부부 흉내 내면서 동문회 오는 게 가능한데 나는 너희 선배랑 같이 동문회 오면 안 되는 거냐?
내가 고졸이라서 나 이 자리에 변호사님 초대받아서 정식으로 온 거야. 따질 소리 있으면 내가 아니라 여기 변호사님께 하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인데 남편이 나랑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구만. 처음엔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하기에 내가 뭐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줘야 할 쓰레기가 따로 없던데 자기 아내를 뻔히 놔두고도 동문끼리 부부 행세하면서 세상에 그런 파렴치 하니 우리 동문이라고 변호사 명함 내밀고 다녀서 얼굴 들고 다니는 거 자네들 창피하지 않나? 자네가 직접 대답을 해보게. 변호사 윤리의식도 없는 그런 놈이 우리 동문이라고 동문회에 얼굴 내비추고 다니는 거 내가 직접 처리하러 오는 게 맞지 않겠어? 그제서야 남편과 상간녀는 자기들 커리어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무릎을 꿇고 그런 거 아니다. 저희 절대 바람 피는 거 아니다 하고 절대 오해하지 말아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한테 비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께 빌고 있는 게 참 두 사람답다 싶었죠. 그래도 그 동창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주더라고요. 이미 두 사람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지 한참 됐다. 부부 동반 동창회에 저 대신 상간녀를 데리고 온 지 몇 해나 됐다. 서로 변호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앞다투어 고자질을 하듯이 불륜 사실을 폭로하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시원하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 뺨 시원하게 한 대 올려붙이고 상간녀 손 꼭 잡고 그랬어요. 내가 버린 이 남자 사회에 어떻게 방생하나 걱정했는데 대신 주워가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둘이서 서로 사회에 방생시키지 말고 그렇게 다정하게 꼭 끌어안고 살아달라고요. 이미 동창들 사이에서 이 정도 수치를 당했으니 자기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뭐 방관자였던 동창들도 제 눈에는 다 꼴보기 싫은 게 마찬가지지만 이제서라도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인간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꼴이 우스웠지만 말입니다. 변호사님이라는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돼서 남편에 대한 복수를 속 시원하게 성공했어요. 아니,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죠. 아들 역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저의 든든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이제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제대로 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무급으로 학대당하고 살았던 세월, 저도 그거 다 보상받아야죠. 어떻게 집 식구를 배신할 수 있냐고 마지막까지 애걸복걸하던 남편한테 반대쪽 뺨도 얻어맞고 싶은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잠깐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네요. 저도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슬슬 아들과 새 집을 알아보고 독립을 준비해 보려고요.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거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나비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인 시간이 늘어가는데 사연 채널이 저의 적적함을 잘 달래주고 있네요.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얘기며 살아온 세월들은 다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다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감회가 새롭고 또 같이 웃고 슬퍼하며 감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감상의 기쁨을 저만 누리기엔 아까워서 동네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제 얘기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볼까 하는데요. 생각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느린 제가 글을 옮겨 마무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여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풀어나가며 위로를 받고자 써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이 일이 제겐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릿하기도 했고요. 우선 전 10년 전 아들을 잃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간다는 것 그만큼 끔찍한 고통이 있나 싶네요. 전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해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외쳐보기도 했죠. 그 상실감을 아마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의욕 자체가 나지 않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갑갑하죠.
아마도 우리 아들이 제겐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던 아들이라 더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누나 형들에 비해 약하게 태어난 아들은 네 형제 중 셋째였어요. 가난한 시골 구석에서 셋째로 태어났으니 부모의 관심이나 그런 걸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컸죠. 그래서 아마도 전 아들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비극도 쉽사리 눈치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성정이 순하고 소심해서인지 밖에 나가도 잘 맞고 다니고 오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날이면 좋아라 했는데 아들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이나 돕고 싶다고 말하곤 했죠. 엄마, 난 중학교까지만 다니면 안 될까요? 여기 상철이도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닌다고 하는데 나도 학교에 정이 떨어졌어요. 이놈아, 학교를 무슨 정으로 다니냐? 학생이라면 당연히 다녀야 하는 거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얼른 가. 아내가 이렇게 야단을 칠 때마다 아들은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같은 때를 썼어요. 당시만 해도 전 아들이 그렇게나 어두운 그늘 아래에 있었던 줄은 모르고 혼만 냈습니다. 엄살 그만 떨라. 너만 힘드냐.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때를 쓰고 있냐. 이런 말들을 퍼부었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아들의 해맑은 얼굴만 봤지 그 뒤에 있던 그늘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쾅쾅 두들기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아들 뻘로 보이는 아이들이 주르륵 서 있는데 대뜸 저희 아들을 찾더라고요. 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요. 선재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저씨, 선재 안에 있죠? 그래. 잠시만. 어딘지 껄렁해 보이는 아이들과 우리 아들이 친구라는 게 믿기 힘들었지만 일단 아들을 불렀죠. 근데 삽시간에 어두워진 아들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엄청난 공포의 현장이라도 목격한 듯 하얗게 질려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말릴까 했지만 그럼에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간 아들은 그날 밤 아주 늦게 들어왔어요. 불빛 속에 드러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저희 부부는 기겁을 해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고요. 아들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제야 전 아들의 옷을 벗겨 이곳저곳을 확인했네요. 온통 멍투성이에 어딘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찍힌 자국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모르셨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맞고 있었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도 선재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서 저희 선생님들 부주의가 큽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했다고 그걸 모르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날 교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떵떵 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시대의 생각은 남자애들은 다 치고받고 싸우며 크는 것이고 좀 어딜 두들겨 맞는다 해도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애가 야구 방망이로 죽어라 뒷산에서 맞고 변기통에 머리를 처박히더라도 그게 그냥 어떤 학생들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죠. 아마 그날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맞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무쪼록 그 이후 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당분간은 학교도 나가지 않고 나쁜 녀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심부름도 자제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여오는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인내심이 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아들의 마음은 들어줄 생각도 못하고 무슨 운동이든 배우게 해서 다신 못된 놈들한테 맞고 다니지 않게 한 것이었죠. 여기서 아들과 저의 갈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부자 사이로 진전시키고 말았죠. 아빠, 난 운동 같은 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다치는 운동이잖아요. 난 그냥 공부나 하고 싶어요. 제발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 녀석이 네가 그렇게 나약게 빠졌으니까 그런 놈들한테 한심하게 맞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안 맞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네가 어떻게든 강해져야지.
그 허약한 몸집으론 먹잇감 되기 딱이야. 계속 맞고 살 테냐? 학교 안 다닐 거야. 복싱장에 다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들이 저리 애걸복걸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그 한 달도 못 버틴 거에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복싱장에 애를 밀어 넣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졸려하는 아이를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루 팔굽혀 펴기며 윗몸 일으키기 등 온갖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하도 힘들어 죽으려 하니까 나중에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전 이게 당시 아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이 교육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던 그 시절의 제가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위태로웠던 부자 간의 갈등이 이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당시 좋아하던 수학 문제집을 제가 모르고 버리고 말았는데 아들이 이것을 두고 신경질을 조금 내자 전 아들의 뺨을 날렸고 아들은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그대로 집을 뛰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용하고 수긍하는 게 가장 익숙했던 우리 아들이 가출이라니 너무 놀란 마음에 아들을 밤새 찾아다녔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너무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애 뺨을 쳐요. 고작 이제 중학생인 애를. 애가 좋아하는 게 공부뿐이라는 거 몰라요? 아휴. 한숨이 푹 나왔죠. 아들은 공부 말고는 좋아하는 게 없었을 정도로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사실 못마땅했었고요. 허약한 아들이 더 허약해지지 않도록 책은 좀 멀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때 생각으론 어차피 대학에 보내줄 돈은 여의치 않고 농사일이나 하게 될 텐데 공부 잘 해봐야 무슨 쓸모가 있겠나 싶었던 거죠. 어차피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뭐하러 책을 봐. 네 앞길은 농사다. 그냥 네 엄마 아빠처럼 살면 돼. 마지막으로 이리 말하며 아들의 뺨을 날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되죠.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조리 빼앗고 더 사지로 몰았던 건 바로 저였던 거였죠. 곧이어 무릎을 주저앉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옆집 아줌마가 헐레벌떡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재 아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선재 병원이라네. 아유 우리 그 애가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 선재가 있대요. 아유 응급실이라는데. 뭐라고?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 병원이에요? 헐레벌떡 병원에 가보니 그제야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논밭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가에서 발견됐는데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집을 피해 뛰쳐나갔던 아들이 그만 도로가를 달리는 차에 치인 것 같았습니다. 뺑소니 사고였고요. CCTV도 없는 시골 구석이겠다. 그런 짓을 대범하게 저지른 놈한테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다른 방면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며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당시엔 우리 아들도 동생의 소식에 정신없긴 마찬가지였기에 애들을 먼저 달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에 그럴 정신도 없더라고요. 우리 선재 일어날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아들 이대로 못 보낸다. 그때 우리 집 장녀였던 선이가 조용히 저를 앉혀놓고 조곤조곤 말을 하더군요. 이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전 그 희망 하나 붙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도 나가지 못했죠. 아들 곁에 붙어 있느라요. 창문 너머 활기찬 얼굴로 제 부모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선재가 일어나면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혼자 조용히 속삭이며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아줬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을 뜨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병실 사람들은 저를 하나같이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애 아빠가 애 곁을 못 떠나네. 아이고 어쩜 좋아. 애는 오늘 내일 하는데 말이야.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저의 신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아직 아들을 걷어갈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이 아이가 너무 어리고 가엾고 안쓰러우니 조금의 생을 더 허락하신 걸까요? 아빠, 선재 눈 떴어요, 아빠. 큰애의 말에 허겁지겁 잠을 쫓아내고 보니까 아들이 멍하니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선재야, 내 아들. 순식간에 병실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은 오열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죠. 큰딸은 서둘러 의사를 찾으러 갔고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아슬아슬한 고개 타기를 하듯 그렇게 어렵게요. 아들은 머리 쪽을 많이 다치긴 했지만 의외로 빨리 쾌유했어요. 의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회복 속도가 빨라 그런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그런 아들이 너무도 기특했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아들은 생각이 달랐던 듯 싶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에서 나와 아내가 깔아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눕는데 그런 말을 내뱉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기울어진 집안 형편이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아들의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지라 저희 부부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야 했거든요. 아들이 언젠가 제가 아내와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 건지 그의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네 마음을 몰라줬어. 네가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니?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은 제 말에 놀란 듯 저를 한번 슬쩍 올려다보더라고요. 살면서 자식에게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랬겠죠. 저희 때 아버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사과하는 법을 모르고 항상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들었죠. 제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근데 전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지로 몰아놓은 우리 아들 다시 제 손으로 활기를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마음껏 웃고 마음껏 공부하고 아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저희의 바람처럼 강하고 건강해졌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이뤄냈고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최고 명문대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해버렸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아들이 그 순간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주변에서 선재 아빠 아들이 대학가 좋겠다고 하는 칭찬보다도 아들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해냈다는 사실이 그 근성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합격한 그 순간에도 우리 아들은 애비를 위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학비 있잖아요. 장학생이니까 학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활비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아빠 아들이잖아요. 저 믿어주실 거죠? 아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돈 걱정을 했을 겁니다. 혹여나 자신이 대학을 가 집안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코피 흘려가며 했을 터였을 거죠. 이미 자신 때문에 기울어진 집안이었으니 더욱 짐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전 그저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다 한마디로 꽉 아들을 안으며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네요. 그 후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 의사가 되기 위한 밟는 과정을 성실히 보내는 동안 저희 부부는 다른 자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자식이 도와주니 농사가 한결 더 수월하긴 하더군요.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만약 다른 자식들도 대학을 가겠다고 나갔으면 돈이 더 들 터였는데 이기적이지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우리 장녀는 매일 어깨를 주물러주며 자신이 일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착하고 건실했죠. 그런데 그 시기 집안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막내에 관한 문제인데요.
막내는 어느 쪽 피를 물려받은 건지 어렸을 적부터 무척 장난기가 많고 정신이 산만한 애였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자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때렸냐 물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네요. 재밌다고도 했고요.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학교에 수도 없이 불려갔는데 셋째 아들과는 달리 다른 이유로 불려간 것이 허망하고도 제 처지가 우스웠네요.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로 바뀌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은 하겠습니다. 저 또래 애들한테 맞고 자란 아들이 있는지라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피해자 부모에겐 이렇게 빌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녀석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막내 녀석이 집안에 있는 가장 값나가는 군부치를 들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하필 이날 막내가 다른 쪽으로 크게 사고를 한 번 쳐 이번엔 매를 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쳤더라고요. 아유, 어떡해요. 그거 없으면 아유, 우리 집 빚은 어떻게 갚아요. 여보, 아우, 여보, 내가 정말 못 살아. 아내는 울다 그만 실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막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지만 그럴 만도 했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후 다른 자식들도 덩달아 다들 막내를 찾아 헤매었고 막내가 발견된 곳은 어느 음침한 도박장이었네요. 심지어 이 일은 막내가 성인이 되기도 전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저랑 다른 자식들은 한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며 도박을 하는 막내를 발견했을 때 그대로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성년자까지 받아주냐며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 나이를 한창 10살 위로 속여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제가 성인으로 보입니까? 아니, 우린 그저 받아준 것 뿐인데, 왜 여기 와서 화풀이해요? 당신이 당신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뭐야, 교육?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엄한데 화풀이하고 있네요. 야, 너 당장 나와. 오늘 어디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당장 나와. 다혈질의 전 그대로 막내의 엉덩이를 메타작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내는 그대로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매를 들자 저를 한 손으로 제압하더니 장독대 쪽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부모를 지 손으로 후려 갈긴 겁니다. 그러더니 막내는 그 길로 집을 떠나 몇 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죠. 저나 아내가 전단지를 돌리고 헤매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이미 지병이 있었던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갔고 저도 그런 아내를 곁에 붙어있느라 농사일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는 게 마치 시련이고 고통 같다는 생각이요. 아내도 그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막내의 이름을 부르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 막둥이 꼭 찾아와 줘요. 우리 아들 당신이 책임지고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죠? 나 당신에게 뭐 부탁한 적 없으니 이 부탁만은 꼭 들어줘요. 부탁해요. 아내는 마지막 쓸쓸하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작은 방 한켠에서 죽음의 길로 천천히 멀어져 갔답니다. 아내가 떠난 마지막 날 아직도 전 잊을 수가 없네요. 딱 지금처럼 쌀쌀하고 쓸쓸한 가을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전 아내를 묻고 나오며 아내는 다시 찾지 않겠다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은 게 모두 막내 때문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이제는 하나 둘 장가 들고 시집을 가고 있었기에 전 인생의 다른 방향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손주를 끼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늘 꿈꿔왔는데 이제라도 사람으로서 그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겠다.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보고 싶었죠. 그러던 중 셋째에게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셋째가 당시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워낙 바빠서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셋째가 전화가 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며느리를? 아니, 네가 어떻게 연애를 다 했냐? 아버지도 참, 저도 사람이에요. 그 참, 알겠다. 얼른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봐. 며느리는 자기와 같은 의사라고 하더군요. 사실 셋째는 숫기가 없고 무척 내성적이었기에 이 녀석이 어떻게 여자를 만났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같은 의사라니 거기다 실제로 찾아온 며느라기가 될 아기가 무척 활발한 성격이었기에 더더욱이나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들은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미남이시네요. 이 사람이 아버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좋네요. 늘 아버님이 궁금했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말을 조잘조잘 웃는 얼굴로 떠드는데 그 안에 사람을 향한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늙은 제 눈엔 그게 다 훤히 보였죠. 낯을 가리지 않고 사교적이고 다정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셋째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람에 대한 친화력, 사교성 그런 것들이었는데 셋째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에 마음이 절로 놓였어요. 이래서 운명의 짝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싶었답니다. 다른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기와 비슷한 성격 혹은 직업을 가진 아이들을 사위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셋째만이 다른 게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상견례를 가지고 셋째를 장가 보내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그렇게나 활발해 보이던 며느리에겐 상상치도 못한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전 많이 놀랐고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아마 티가 났을 겁니다. 며느리가 바로 고아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많은 다복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 같은 며느린 수녀님이 자기를 키우셨다며 상견례장에도 인상이 차분한 수녀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전 내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한번 입양을 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쪽 집안 사정 때문에 파양도 당한 경험 있고요.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도 되고 혹시나 아버님이 싫어할까 봐 걱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며느리는 수녀님 밑에서 자라는 게 결코 힘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전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요. 절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중에 나쁜 사람은 없었든 사는 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있었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편견을 갖고 말하기도 해요. 고아로 자란 사람은 정서가 불안정할 것 같다면서요. 저한테 대놓고 반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에게 전 안쓰러움을 느꼈어요. 며느린 그 때문에 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열심히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대학교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영특한 머리를 갖고 있기도 했고요. 전 그런 말들을 조금의 슬픔을 가지고 하는 며느리의 투명한 얼굴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느꼈을 종류의 비슷한 슬픔을 느꼈어요.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묵묵히 말을 들어주다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기대하라고 답해 주었네요. 사는 게 힘들었을 테니 믿을 사람도 별로 없었겠구나.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러렴. 이런 낯간지러운 말은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인데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하다 고개를 서둘러 끄덕였고요. 아마도 제 눈엔 보였던 듯해요. 며느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버티고 서 있느라 어느 정도는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요.
며느리에게 아들이 어떤 점이 좋았냐 물으니까 수줍은 말투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책만 보고 산 덕에 그저 정직하게 대답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며느린 좋았나 봅니다. 지금껏 자신이 대한 사람들과 달리요.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왜 둘이 천생연분인지. 그제야 전 무릎을 탁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만났다 싶어서요. 셋째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 잘 해주라 당부하고 그렇게 셋째까지 장가를 보내고 나자 전 마치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한 듯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아들 부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의사생활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져서 시골에 요양을 해야 한다고요. 뭐라고? 세상에. 뭐 이런 거에 걸린 거야? 검사는 해본 게지? 네, 검사는 해봤는데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의사도 모르는 병들이 있어요. 원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몸에 아무 기력이 없고 설거지만 해도 기운이 쭉 빠져요. 늘 웃고 있던 며느리 얼굴은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히말라야 산 등산이라도 한번 갔다 온 사람처럼요. 아마도 정신적인 것에서 원인이 있었던 건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알 길이 없었죠. 며느리는 이미 받을 만큼 검사를 받아왔기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선택한 것이 요양이었습니다. 이왕 요양하는 거 저희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요. 아들도 걱정이 많이 됐는지 잠시 병원 생활을 접고 며느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다들 장가가고 시집 가느라 자식들이 떠나고 저 홀로 있던 집 옆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네요. 아버님, 제가 와서 괜히 불편하신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아가 오히려 적적한 집 옆에 니들이 와서 좋지. 그보다 너야말로 시골 생활 불편할 텐데. 아니요. 전 오히려 공기도 좋고 플레음도 좋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너무 좋아요. 다행히 며느리는 시골 생활을 좋아했답니다. 자기와 너무 잘 맞는다고 유년 시절을 보낸 제 아들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허나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며느리가 너무 걱정됐어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파리한 안색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한두 마디씩 할 정도였거든요. 아가, 내가 이거 한약방에서 지어온 건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봐라. 지금 뭐 딱히 약도 없고 수도 없으니 먹어보고 안 좋으면 버리고 괜찮으면 먹어봐. 어머나, 아버님이 직접 지어오셨어요? 감사해요. 시골 생활을 하는 동안 전 며느리가 걱정되어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지어오기도 하고 언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서로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며느리도 서로가 편안했죠. 거기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제가 지어준 한약을 먹고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자신도 놀라운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그러다 제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기는 아니다. 그나저나 아파서 어쩌냐.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저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아버님이랑 이 산책길을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잖아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땐 동네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서 헥헥댔는데요. 아버님이 제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거창한 말을 아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것뿐이야. 아버님은 모르시죠? 그게 참 따뜻하고 사람을 힘나게 해요. 며느리와 이때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는 저와 이름 모를 풀들을 사진 찍고 구경하며 이때 많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저 원래 제 얘기, 제 감정 표현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거든요. 아가, 네가? 네, 의외죠.
근데 저 의외로 들어주긴 잘 들어주고 제 얘기는 못해요. 근데 아버님께는 말이 술술 나와요.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투정도 부리고 싶고 화나는 일 있으면 짜증도 내고 싶고요. 제가 애가 되나 봐요, 아버님 앞에서. 제 앞에서 아이가 되고 싶다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전 못 본 척 했지만 참 안쓰러웠죠. 우리 아들만큼이나 속이 여린 아이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셋째 아들도 못 본 사이 사회성이 늘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일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제게 말도 잘 걸고요. 옛날엔 늘 말을 붙이는 쪽이 저였다면 이젠 자기가 먼저 상도 차리고 어엿하게 밥도 할 줄 알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리의 덕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몸소 알려준 거겠죠.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야. 공부만 할 줄 알지 사회성이라곤 쥐뿔도 없던 내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이렇게 다정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아가 부모도 못하는 걸 네가 했구나. 말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는데요. 옛날 아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정이 어느덧 많이 쌓여 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시골을 떠나고 나서도 전 이 둘과 함께 했던 생활이 너무도 그리웠어요. 문득문득 기억도 나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자식에게 기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촌늙은이로 사람들과 복작복작하게 살아가며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말았네요. 다름 아닌 막내 소식이었어요. 지방에서 깡패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오는데 먼저 아내의 유언이 생각나더라고요. 막내를 찾아달라는 유언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황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떠올리긴 했지만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죄스럽기도 했고요. 아무리 내 손을 떠난 자식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봤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집으로 돌아올 거라 여긴 게 이런 결과를 낳게 했네요. 아내의 장례를 치룬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뭐랄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죄책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잠에 들면 막내 아들이 꿈에 나와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날 왜 찾지 않았어요? 내가 찾아달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강하게 붙잡는데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꿈에 나오기도 했죠. 아내 역시 저를 조용히 원망하는 눈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상태가 걱정됐는지 어느 날 이 머나먼 시골 구석까지 며느리가 내려왔더라고요. 아들도 없이 말이죠.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은요? 우리 아버님 잘 있나 보러 온 거죠? 며느리는 쾌활하게 웃으며 제 몰골을 살폈어요. 그 후 며느린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요리하더니 한상을 거하게 차려주기도 하고 저를 데리고 뒷산에 가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린 산책을 하며 과거 자신이 아버님 덕에 몸을 회복했던 것을 말하며 아직도 그때 일이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며느린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역시 전 며느리와 있으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그런데 떠나는 날 며느리가 다소 놀라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아버님을 서울 집으로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그 제안 드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너희 집으로? 아니다. 너희가 너무 불편하지. 내가 가면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너희 아무래도 바쁜데 짐 되고 싶지 않다. 난 여기가 편해.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며느린 앞으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병원 갈 일도 많아질 것이고 시골 생활은 충분히 하셨으니 서울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골 생활은 적적했고 마음은 울적했으니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다만 아들 며느리가 지금은 저를 위한답시고 제안을 해줘도 나중엔 제 존재 자체가 짐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역시나 우리 며느린 불굴의 의지로 어떻게든 저를 서울로 끌고 올라가려고 했고 전 넘어가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의 오랜 시간을 시골에서만 있었던지라 서울 생활은 정말 낯설고 또 신기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은 줄어드는 법이 없는지 시골에 없는 번쩍번쩍한 건물과 즐비한 커피숍들,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 죄다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불편해서 오래 걷질 못하는데 서울에선 꽤나 많이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걷고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오늘 무엇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 며느리는 웃으며 잘 호응을 해줬습니다. 덩달아 제게 아버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인 줄 몰랐어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 간식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저번에 아버님이 맛있다고 해서 사와봤어요. 서울은 시골과는 달리 먹거리도 넘쳐나 먹을 것도 참 많았는데 TV에서만 보고 안 먹어본 음식도 많았습니다. 태국 음식이니 인도 음식부터 시작해서 빵 종류도 다양했죠. 빵을 좋아했지만 잘 먹진 않았는데 서울에 와서는 식성도 달라졌고요. 그 과정을 통해 전 한 번의 상실을 딛고 또 일어서게 됐습니다. 우리 며느린 제가 좋아진 걸 보고 그 누구보다 기뻐해 줬어요. 제 건강검진이며 이런 것들을 손수 챙겨준 것도 며느리죠. 물론 아들 녀석도 저를 많이 챙기러 들긴 했지만 의사 생활과 더불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며 틈틈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서울에 와서 손주도 보고 오순도순 사느라 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싶을 만큼 아쉽고 또 아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 제게 일어난 또 한 번의 상실은 정말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산책을 갔다 왔더니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어? 제 말에 며느리는 한참 있다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그이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해요. 심지어 아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급히 며느리와 함께 처음 미국이란 땅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아들의 담당 외국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양반이 도대체 뭐라는 거냐? 영원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님. 우리 그이 살 확률이 낮아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존율이 15% 정도래요. 저 역시 그 15라는 숫자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를 한 번 살린 것처럼 아들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의 몸이 한 번 으깨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나 약한 존재라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치료를 다 동원했지만 결국 원래 얼굴을 잃고 병자가 됐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얼굴이 참 잘생겼었는데. 그때 아들은 힘겹게 숨을 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인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서 엄마 보고 동생 보면 잘 지내왔다고 얘기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아빠 아들이어서 고마웠어. 아들과 전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장기기증 신청자였기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어요. 참으로 아들다운 선택이었죠. 우리 그이가 끝까지 사람을 살리고 갔네요.
평소 한국에 있을 때도 기부를 많이 하던 아들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 숭고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와 저 단 둘만 집에 들어서는데 저희 유품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겨우 유품을 정리하고 나자 며느리인 고요한 거실의 침묵을 깨고 울먹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버님까지 떠나면 저 정말 못 살아요. 같이 살아주세요, 아버님. 며느리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땐 저도 며느리가 힘드니 어린 손주들이라도 챙겨주기 위해선 당분간이라도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한 말로 저도 며느리가 필요했고요. 아들을 추억하고 그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며느리가 옆에 있다면 그나마 상실감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부질없는 목숨 그냥 아들을 따라버리고 싶었죠. 1년간 전 며느리의 손이 하나라도 덜 가게 하려고 손주들 학교 가는 걸 챙겨주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나자 전 슬슬 며느리 곁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왜냐면 며느리 나이가 창창하고 충분히 재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슬픔이나 저의 슬픔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어린 손주들을 챙겨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 많이 보고 싶니? 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구나.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땐 저도 제 아들이 보고 싶어 숨죽여 울곤 했지만 이 소중한 이쁜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의사란 번듯한 직업이 있어도 혼자보단 같이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2년 정도가 되었을 쯤 입을 뗐죠. 얘야, 이제 나도 슬슬 고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너도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렸으니까 우리 둘 다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자꾸나. 제 말에 며느리는 섭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우리 아이들 챙겨주시는 게 힘드셔서 그래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함께 해주시지. 어디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고향에 가서 쉬어야 할 듯해. 몸도 안 좋고 말이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며느리의 아쉬운 눈길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떨쳐내고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전 며느리의 생일날마다 연락을 해서 간단한 선물 같은 것들을 챙겨줬고 며느리가 원할 땐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즈음에도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을 생각해서요. 내심 손주가 보고 싶어도 쉽사리 눈치가 보여 연락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고 또 고마웠답니다. 또 시골로 내려온 며느리 손에는 늘 바리바리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아버님,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제가 준비해온 건강식품들인데 몸에 좋대요. 다 드시면 제가 또 챙겨드릴게요. 정말이지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없기에 제게 이럴 책임도 의무도 없었지만 쌓였던 정 하나로 딸같이 굴며 잘 해줬어요. 오죽하면 저희 장녀아이가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사실 아들을 잃고 초반엔 며느리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어쩔 땐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어쩔 땐 이렇게라도 가족으로 묶여있어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재혼을 해서 얼른 행복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 먹고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혼을 했으면 좋겠구나. 너도 아직 젊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그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 절대 나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라. 근데 며느리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며느린 재혼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제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약간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린 저에게 많이 의지했던 만큼 저와의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너도 내 딸이라 다름이 없기 때문이야. 오직 네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란다. 아버님, 저 아직 생각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며느린 칼 같은 태도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곤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는데 그 후 어쩐지 사이가 서먹해져서 며느리와 살뜰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전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들도 이를 원할 거라 여기며 하늘에 대고 아들에게 중얼거렸어요. 섭섭하겠지만 이 아비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죽은 지 5년 정도가 되었을 때 며느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간 서먹하게 연락을 했던지라 마음이 쓰였는데 연락이 온 거 자체가 반가웠답니다. 근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한텐 아버님이 제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말에 전 드디어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름 선물도 챙겨갔죠. 가면선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을 건사할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도 있는 한편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자꾸 상기되어 며느리를 생각하면 기뻐야 하지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집 앞에서 눈물을 다 닦아내고 씩씩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먼 길 오셨네요. 여기 이분이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근데 전 며느리가 재혼할 남자를 보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아들의 동그란 코와 긴 눈매를 닮은 것이 묘했고 어디선지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를 두고 운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그 남자에게서 아들을 받고 또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말았죠. 혹시 말이다. 이분 우리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았던 사람이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려준 얘기는 놀랍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1년 전 제 남편의 심장을 받은 이식자에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과연 제 남편 심장이 잘 뛰고 있을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야 저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중에 남편을 봐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분과 직접 만남을 갖게 되어 확인하게 됐는데 사이가 이렇게 발전이 될 줄 몰랐어요. 아버님 부끄럽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게 왜 죄송할 일이냐. 축하할 일이지. 내 아들의 심장이 이분에게서 잘 뛰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우리 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을 것 같구나. 괜찮다면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나요?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탁 터져 눈물로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린 것처럼 속이 편안해졌어요. 전 곧바로 다가가 제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남자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요. 그 남자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내내 전 우리 아들을 껴안은 듯 비슷한 체격의 그 남자에게서 전 아들을 향해 미처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얹어 속삭였죠. 나중에 며느리에게서 유가족과 이식자 간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전에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그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인 전 이 놀라운 인연으로 며느리도 행복해지고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아들과의 만남을 그날의 만남을 통해 달래준 듯 위안을 받았으니 요즘은 하루하루 평온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